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그런 주제인데요. 바로 will, 유언장과 living trust 중에 뭘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요, 이런 고객들 계세요. 변호사님, 저는 유언장 하나 써놨는데 괜찮을까요? 결론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유언장만으로는요 부족한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오히려 유언장만 있으면 여러분들 가족들이요 더 힘들어질 수도 있다 입니다. 왜 그런지, 그리고 리빙 트러스트가 이러한 관점에서 상대적으로 왜 장점이 있고 필요한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프로베이트라는 컨셉 이해해야 되는데요. 제가 리빙 트러스트 설명할 때마다 자주 얘기하는 내용이죠. 한국어로 말하자면 이게 뭐 검인 절차? 법원이요 감독하는 어떤 유언 검증 절차일 텐데 재산 분배 절차라고도 할 수 있겠죠. 생각을 해보죠. 누가 이제 세상을 떠났어요. 돌아가시면 뭐 여러분들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이름으로 남겨진 자산이 있을 거잖아요. 집, 뭐 은행 계좌, 투자 자산 뭐 등등일 겁니다. 이걸 가족들에게 넘기려면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말하자면 판사가요 이 사람의 재산을 누구에게 얼마씩 나눠줘라 라고 명령을 내려야 이제 비로소 이 가족들이 그 자산에 접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전체 과정을 우리는 프로베이트라고 부른다는 거죠. 자, 그럼 이게 왜 문제냐? 한 4가지 정도 이유를 들 텐데요. 첫째,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단순한 케이스도 평균 뭐 한 18개월 이상 걸린다고 하니까요. 여기에 뭐 사업체가 있거나 뭐 여러 주의 부동산이 있으면 몇 년, 뭐 2년, 3년 그 이상 가는 것도 쉽게 갑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비용이 많이 듭니다. 이 기간, 이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고 했는데 이 기간 동안에 변호사 비용 그리고 법원 비용이 계속 나가는 거죠.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요, 법정 수수료만 해도요 100만 불의 자산을 기준으로 변호사 그리고 엑스큐터라고 하죠, 관제인 뭐 이렇게 될 텐데 합산해서 대략 한 4만 5천 불에서 5만 불 정도가 발생한다고 하니까요 굉장히 높은 비용이죠. 자, 그 다음 세 번째요. 이 프로베이트 기간 동안에요 가족들이 자산에 접근을 못해요. 동결된다는 거죠. 그러니 은행 계좌도 못 끼고 집도 마음대로 처분을 못해요. 판사가 최종 명령 내릴 때까지 모든 게 묶여 있게 된다는 얘기죠. 실제 사례인데요. 저희 고객 케이스였어요. 한국에서 어떤 분이 트러스트 없이 미국에서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이었어요. 갑자기 돌아가셔서 이제 모든 자산들, 전국에 있는 뭐 여러 부동산, 투자 자산 이런 것들이 다 프로베이트를 거치게 되었고요. 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안 좋았던 거는 그 가족들이 다 또 한국에 계셨어요. 그리고 게다가 이게 또 코로나 시기였었단 말이죠. 그러니 이게 얼마나 정말 통탄할 노릇이었겠어요. 이게 프로베이트를 거치느냐 아니면 트러스트만 있었더라면 이런 것들을 피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동도 쉽지 않은데요. 뭐 격리하고 뭐 그랬었잖아요. 그런 것들 다 해야 됐고, 또 이게 자산이 동결되니까 마음대로 매각도 못하고 한국, 미국에 걸쳐서 세금 내야 되는데 자산이 매각이 안 되니 세금 낼 돈이 없어서 골치 아파지고 이런 상황들을 겪었다라는 거죠. 자, 잠깐 사족으로 빠졌는데요. 다시 계속 돌아와서 이게 프로베이트이 왜 문제냐라는 것에 대한 네 번째는요, 모든 게 공개된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프로베이트는요 퍼블릭 레코드예요. 유언장의 내용, 상속인이 누군지, 자산이 얼마인지 누구든지 이제 법원에 가서 열람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말하자면 프라이버시가 완전히 없어지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프로베이트를 설명했으니까요. 두 번째로 유언장, will에 대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한계일 텐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다는 거죠. 유언장을 써놨으니까 프로베이트는 안 거쳐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닙니다. 유언장이 있어도 프로베이트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럼 유언장이 하는 일은 뭐냐? 이거예요. 프로베이트가 열렸다라고 했을 때 이 유언장의 역할은요, 판사에게 내 재산을 이 사람에게 주세요라고 알려주는 것. 그게 거칠게 정리하면 전부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유언장이 없으면요 판사가 그 해당 주의 법률에 따라서 상속인을 정하고요. 그렇게 되는 거고, 또 그렇지 않고 유언장이 있으면 판사가 유언장을 보고 그에 따라 상속인을 정한다. 차이는 그것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프로베이트 절차는요 유언장이 있든 없든 똑같이 거쳐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요 유언장에는요 추가로 이 배분 조건 같은 걸 세밀하게 달 수 없어요. 말하자면 누구에게 얼마를 줘라라고 정할 수는 있지만 몇 살이 되면 줘라라던가 아니면 이런 조건을 충족하면 그때 줘라라는 것들은 유언장으로는 한계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겠죠. 자, 그럼 이제 세 번째요. 리빙 트러스트는 어떻게 다르냐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다르다. 자, 어떤 코어 컨셉, 핵심 원리를 얘기를 하자면요. 이제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트러스트를 만든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 소유하고 있는 본인의 이름으로 된 자산의 소유권을 트러스트로 옮기는, 바꾸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걸 펀딩이라고 부르는데요. 예를 들어 가장 대표적인 거 부동산, 집 있겠죠. 부동산 등기가요. 뭐 홍길동 개인에서요. 홍길동 트러스트로 바뀌는 거예요. 뭐 은행 계좌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이제 프로베이트라는 걸 아까 얘기했는데요. 이게 언제 발동되는지를 한번 보면요. 사람이 세상을 떠나고 돌아가시고, 그리고 그 돌아가신 분의 개인 명의로 자산을 보유했을 때 프로베이트이 발동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면 어떻게 되죠? 법적으로는 내가 아닌 트러스트로 소유권이 옮겨간 거잖아요. 더 이상 개인 이름으로 자산을 소유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프로베이트를 아예 안 거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 가끔 하시죠. 그러면 내 재산에 대한 통제권을 잃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내가 더 이상 소유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 형식상의 소유권이 바뀐다라는 거잖아요. 실체는 바뀌지 않습니다. 아니라는 얘기죠. 통제권이 잃지 않는다는 거죠. revocable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만드는 거 지금 revocable living trust에서는 바로 여러분들이 grantor, 설립자이자 trustee, 운영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living trust예요. 게다가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는 여러분들이 해당 트러스트에 들어간 자산을요, 완전히 통제하게 됩니다. 팔 수도 있고요, 빌려줄 수도 있고요, 수정할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트러스트 자체를 취소하는 것, 없애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달라지는 건 사실상 없다, 무차별하다, 직접 소유한 것과 라는 얘기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여러분이 세상을 떠나면 여러분이 미리 지정해 놓은 successor trustee, 그러니까 후임 수탁자죠. 후임 관리인이 될 텐데 이제 자동으로 자산 관리를 이어받게 되는 거죠. 법원 개입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successor trustee가요, 트러스트 문서에 적힌 대로 자산을 관리하고 분배하면 그것으로 끝난다라는 얘기죠. 바로 이게 will, 유언장과 이 living trust의 아주 가장 큰 차이다라는 말씀입니다. will은요, 법원이 감독하는 절차 속에서 판사가 결정을 하는 거고, living trust는 법원 없이 여러분이 정해놓은 대로 successor trustee가 집행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좀 더 리빙 트러스트의 핵심 장점으로서 추가로 살펴볼 것들 한번 볼게요. 이게 뭐가 있냐? 분배에 있어서, 배분에 있어서의 조건을 굉장히 세밀하게 설정할 수 있다는 그런 점을 들 수 있어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will은 그런 거 한계가 있다 그랬잖아요. 트러스트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어떤 게 있을까요? 첫째, 일시 분배요. outright distribution이라고 하죠. 이런 것도 가능해요. 자녀가 이미 성인이고요, 재정적으로 충분히 판단 내릴 수 있을 만큼 성숙하다면 내가 세상을 떠난 뒤에 전액을 그냥 outright distribution, 전액을 그냥 자녀에게 distribute 할 수도 있습니다. 나눠줄 수 있다는 거죠. 가장 심플한 방식입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요, 이런 것도 있어요. 연령에 따라 분배를 우리가 조정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age-based distribution이라고 할 텐데요. 예를 들어 자녀가 어리다거나 아니면 재정적으로 미숙하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나이에 따라서 디스트리뷰션 규정을 정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5세에는 3분의 1, 그리고 30세가 되면 3분의 1, 그리고 40살이 되면 나머지와 같이 정해놓으면 20대 초반에 갑자기 이 큰 돈을 받아서, 상속받아서 낭비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연령별이 아니라 기간별 디스트리뷰션도 가능합니다. 뭐 인터벌 디스트리뷰션 뭐 이렇게 부를 텐데, 나이와 관계없이요, 사망 후에 즉시 뭐 25%, 그 다음에 사망 후 2년 뒤에 뭐 25%, 4년 뒤에 25%, 또 뭐 6년 뒤에 25%, 이런 식으로 시간 간격으로 나이와 상관없이 나누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요, 이걸 레거시 트러스트 또는 뭐 제너레이셔널 트러스트라고도 부를 텐데요. 원금은 돌아가신 분이 영원히 트러스트 안에 두고요, 이걸 잘 불려서 발생하는 수익만 분배하는 그런 방식인데, 이래서 이제 레거시, 뭐 다이너스티, 뭐 제너레이션 뭐 이런 게 부르는 건데요. 예를 들어 부동산 임대 수입이라던가 아니면 투자 수익이 나오는 자산이 있다면요, 원금 건드리지 않고요, 수익만을 자녀 또는 그 다음 손주에게 또는 그 다음 세대에게 계속해서 분배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말하자면 이게 좀 확대가 되면 다이너스티 트러스트 전략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주마다 다릅니다. 이 다이너스티 트러스트가 얼마나 유효한지, 얼마나 존속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 사우스 다코타라고 하면 굉장히 가장 트러스트에서 유명한, 가장 우호적인 주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주에서는 존속 기간이요, 평생이에요. 평생. 그리고 네바다 같은 경우도 365년 이렇고요. 주마다 차이는 있지만 여러 세대에 걸쳐서 가족 자산을 보호하는 이런 다이너스티 트러스트 전략이 가능해지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또 추가의 보호 조항을 트러스트에 넣을 수도 있어요. 뭐냐면 뭐 예를 들어 뭐 spendthrift provision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 자녀가 아직 분배받기 전의 자산은요, 자녀의 채권자가 가져갈 수 없게 한다는 뜻이에요. 예컨대 트러스트가 있단 말이에요. 자녀가 있고요. 자녀는 실제 베네피셔리, 수혜자로서 이 자산에 대한 혜택을 가져갈 권한이 있죠. 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spendthrift provision이라는 것을 넣으면 자녀는 실제 배당을 받을 권한이 있지 배당을 주세요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자녀는 이 해당 자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는 그런 얘기죠. 결국 그 말은 어떻게 되냐? 만약에 자녀와 이렇게 저렇게 엮인 채권자가 있다고 하면 그 채권자가 이러한 트러스트의 자산을 손대지 못하게 하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그래서 그 자녀가 뭐 파산을 신청한다거나 이혼 소송 중이라거나
아니면 뭐 판결을 받은 상황이라 해도 트러스트 안의 자산은 보호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그냥 리빙 트러스트라기보다는 사후에 이제 돌아가신 분이 이제 자녀에게 주는 데 있어서 특별한 트러스트로 이제 변화했을 때, 변형시켰을 때 가능한 거예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 뭐 예를 들어 스페셜 니즈 프로비전도 있어요. 해당 자녀가 장애로 인해 정부 보조금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큰 상속을 받으면 그러한 정부 보조금에 대한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상실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프로비전을 넣음으로써 석세서 트러스티가, 그러니까 설립자인 부모가 사망한 뒤에 석세서 트러스티가 이러한 자녀, 장애가 있는 자녀가 정부 보조금을 받는 데 있어서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분배할 수도 있게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Separate Property Trust 조항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 이런 경우 많이 질문을 받아요. 이 자녀의 배우자가 상속 대상이 되는 그 자산에 접근하는 걸 우려하는 분들이 또 계시죠. 많은 분들이 그런 것들 꼭 상담을 하다 보면 물어보시는데, 상속 재산은요 원칙적으로 Separate Property예요. 그런데 자녀가 이걸 상속받고 나서 부부 공동 계좌에 넣으면 이게 섞여버리잖아요. 그래서 보호가 안 되는 게 있는데, 이러한 조항을 넣으면 자녀가 별도의 트러스트를 만들어서 상속 재산을 분리 보관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를 지금 제가 왜 하고 있을까요? 유언장으로는 이러한 세밀한 조건 설정이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려는 거죠. 판사가 그냥 분배하라 라고 하면 그냥 한 번에 간다라는 거죠. 그러니 트러스트를 만들어야 될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들으면은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그러면 리빙 트러스트만 만들면 되고 유언장은 쓸모없는 건가? 라는 건데요. 그렇진 않습니다. 유언장 만드는 분들이 뭐 잘못됐다라는 건 아니에요. 유언장에는요 또한 트러스트가 절대로 대체할 수 없는 그런 또 고유한 역할이 있습니다. 몇 가지인데, 뭐 첫 번째, 미성년 자녀가 있다라고 치면요, 가디언을, 보호자를 지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부모가 둘 다 세상을 떠났을 때 아이를 누가 키울 것인가 인데요, 이건 트러스트에서 언급할 수 없고요, 유언장에서만 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가디언이 지정되어 있지 않다면요, 법원이요 아이의 양육권을 결정하게 됩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이 아이를 키우게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요, pour over will이라고 하는 안전망이에요. 리빙 트러스트의 함정이 뭐냐면 펀딩을 안 했을 때의 문제예요. 예를 들어 앞서 트러스트를 만들어서 이 내가 가진 자산들을요 이 트러스트 명의로 옮긴다라고 얘기했어요. 명의로 바꾼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기껏 만들어 놨는데 여러 자산들의 소유권을 옮기지 않으면 이거는 그냥 종이 뭉치 하나 만들어 놓은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내가 경제활동을 막 하다 보면 모든 자산을 다 트러스트에 넣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잖아요. 트러스트 바깥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있는데 그때 갑자기 세상을 떠날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pour over will이라는 것은 pour over, 붓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트러스트에 안 들어간 나머지 바깥에 있는 자산들을 내 사후에 모두 트러스트에 넘겨라 라고 지정하는 목적 또는 성격의 어떤 유언장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트러스트만으로 커버가 안 되는 그런 상황에 대한 어떤 대비책으로서 또 역할을 하게 된다. pour over will. 그래서 이제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면요, 보통 pour over will을 같이 만듭니다. 패키지에.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자산이 소규모인 경우에는요 유언장만으로 충분할 수도 있습니다. 뭐 여러 주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캘리포니아 기준으로 자산 기준 한 18만 5천 불일 겁니다. 이하면 정식 프로베이트 없이요 뭐 간소화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트러스트 설정 비용이 어쨌거나 뭐 몇천 불 발생하는 걸 감안하면 소규모 자산의 경우에는요 트러스트 안 만들고요 여러 다른 방법을 통해서 수혜자 지정을 하는 것. 금융계좌 같은 경우는 뭐 TOD, Transfer on Debt, 그렇죠? 뭐 POD, 뭐 Payable on Debt,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 will과 living trust는 이거 아니면 저거 뭐 이런 건 아니고요. 정석은요 실무에서 living trust를 반드시 만든다. 메인 도구로 만들고 그 다음에 pour over will을 안전망으로서 함께 만든다. 말하자면 하나의 세트로서 고려하시는 게 맞다입니다. 자, 몇 가지만 챙겨야 될 걸 짧게 볼게요. 시청자분들께서 한인 교포로서 고려하실 분일 텐데요. 첫째, 여러 주의 부동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요. 뭐 캘리포니아에 집 있고 텍사스에 렌탈 프로퍼티, 뉴저지에 뭐 상업용 건물 있다 하면요. 리빙 트러스트가 없으면요. 각 주마다 별도로 프로베이트 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 한 번, 텍사스 한 번, 뉴저지 한 번. 이게 비용, 시간 말이 안 되죠. 리빙 트러스트로 이 자산을 묶어 놓으면 프로베이트 안 거치니까 반드시 해결된다. 자, 두 번째, 한국에 자산이 있다. 기본적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한국 법률상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전체적인 어떤 이 에스테이트 플랜 관점에서요. 미국 자산, 한국 자산 어떻게 통합적으로 관리할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설계가 필요하니까요. 뭐 한국에 있는 자산, 한국에 있는 방식대로 또 미국에서 미국에 있는 방식대로 준비할 필요. 크로스 보더 에스테이트 플래닝이 필요하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셋째, 가끔 나오는 질문인데요. 스텝업 베이시스요. 리보커블 트러스트이기 때문에요. 자산 트러스트 안에 있는 것도요. 스텝업 트러스트 동일하게 유리한 그런 스텝업 베이시스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게 리빙 트러스트 만든다고 해서 스텝업 혜택 일린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취소 불능 트러스트의 경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때 적용이 되지 리빙 트러스트는 괜찮다. 리보커블 트러스트는 괜찮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한국 상속세와의 관계인데요. 만약에 한국 세법상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한국 거주자면요, 미국 자산에 대해서도 한국 상속세 나올 수 있으니까요. 트러스트에 넣었다라고 해서 한국 상속세 문제 없겠지. 이거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 충분히 챙겨야 되니까 이런 크로스 보더에 대해서 한국, 미국 걸쳐서 이런 관련 법들에 대한 경험이 충분한 그런 분들과 꼭 상의하셔야 된다는 것 네 번째로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까지였습니다. 유언장과 리빙 트러스트 어느 한쪽만 고르는 게 아니고요. 경쟁관계 아니라 보완관계다. 리빙 트러스트가 주가 되고 거기에 하나의 보조로서 유언장이 들어오게 된다라는 거고요. 그 밖에 여러 주의 부동산 가지고 계시거나 또 한국과 미국에 걸쳐서 자산 또는 뭐 이해 당사자들이 있는 경우 반드시 리빙 트러스트 하셔야 된다라는 것, 꼭 프로베이트 피하기 위한 그런 요건뿐만 아니라 여러 규정상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 반드시 설립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였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구독, 알림 설정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이러한 정보 많은 분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